그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의 장여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지금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는 인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지금 신기술 환경이랑 관련해서 어떤 또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일화는 2012년에 뉴욕타임즈 매거진에 실렸던 사건입니다. 여성 고객의 임신을 예측하는 어떤 마트의 알고리즘에 대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도 몇 년 후에 소개를 했던 얘기인데요. 어떤 마트에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여성 고객들의 임신 여부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또 몇 개월인지도 파악을 해서 판촉 우편을 집으로 발송을 해주는 그런 마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항의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집에는 임신한 사람이 없는데 왜 그 임신 판촉 그 우편을 보내느냐라고 이제 화를 내고, 마트 담당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상황을 좀 알아보겠다. 며칠 후에 다시 통화하자. 이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다시 그 고객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되는데, 그 고객이 내가 몰랐는데 우리 집에 있는 10대 딸이 임신을 했더라. 그러면서 뭐 사과를 했다고 하고, 이 사건이 미국에서 굉장히 널리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언론들이 이 사건을 다루는데 뭐 예를 들면 가족도 모르던 임신 소식, 알고리즘이 먼저 알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신통방통한 알고리즘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유럽연합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이슈 페이퍼를 발표를 하면서 이 사례를 다룹니다. 그 다루는 뉘앙스는 미국에서 다뤄지던 거하고 약간 달랐어요. 어떤 방식으로 다루냐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어떤 여성에게는 자기가 임신했는지 여부, 그 소식을 알릴지 말지조차도 그 여성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족도 모르던 임신 소식을 알고리즘이 먼저 알고 우편으로 판촉 메일을 보낼 수 있느냐.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빅데이터의 면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점에서 우려스럽냐면,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여성에게 굉장히 불쾌하다는 걸 넘어서서 이거를 법률적이거나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첫째, 스스로 이 마트에 가가지고 판촉 우편을 신청하고 주소가 어디다 쓰고 한 게 그 여성 본인이었어요. 자기 이름, 자기 주소 그런 거는 제공을 했는데 자기가 임신했는지 여부며 몇 개월인지는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너무 똑똑해서 여성이 알려주지도 않은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이 임신했는지도 알아내고 몇 개월인지도 알아내고 해서 판촉 우편까지 자동으로 막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거를 못하게 해야 하는가, 못하게 할 수는 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모호한 상황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자동적으로 누가 어떤 상태인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업무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경제적으로는 어떤 형편인지, 건강이 어떤지, 취향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통해서 알아내는 것을 이제 프로파일링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수사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파일링은 어떤 한 사람의 프로필을 생성하는 과정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자동으로 생성하는 과정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스스로 적어낸 정보만을 토대로 뭐 광고 전화나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제공하지 않은 정보를 조합을 해서 자동적으로 기계가 우리를 평가하고 예측하고 하는 이제 시대에 들어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신기술 환경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맞닥뜨리게 되는 풍경입니다. 마트에서는 자동화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판촉 우편물을 보냈어요. 사실 판촉 우편물에다가 뭐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데 임신했다, 뭐 축하한다, 이런 거를 받으면 기분은 불쾌하지만 이게 나에게 굉장히 중대한 법적 효과를 준다든지 그렇다고 볼 수는 어렵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해서 뭔가 자동적으로 그 기계가 처리하는 것이 점점 더 영역이 넓어져서 우리에게 어떤 법적인 효과나 어떤 계약적인 효과나 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경까지 오게 된다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개인정보만 가지고는 좀 어렵겠죠. 다양한 개인정보를 모아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나 자신이 제공한 걸 수도 있어요. 나는 여성이다. 나는 몇 살이다. 그러니까 나는 대체로 가임기 여성의 틀에 들어온다. 그리고 다른 정보는 안 줬지만 마트에 가서 평소에 장 보면서 향기가 없는 종류의 제품들만 내가 막 구입을 하고, 그럼 그거를 마트에 있는 센서들이 감지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혹은 구매 내역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은 향기가 없는 것만 구매를 하는구나, 이런 행동을 분석을 해가지고 차곡차곡 정보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걸 결합을 해가지고 프로파일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프로파일링 전 단계인 이 개인정보 결합 단계에서 우리가 뭔가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서 내가 결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일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풍경인데요, 이게 2014년에 행정자치부에서 낸 비식별 이제 평가 안내서에 나왔던 하나의 사례를 제가 약간 좀 가공을 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데이터셋을 한번 보시면 이게 어떤 병원의 환자들의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이 갖고 있는 정보는 우편번호, 연령, 성별, 질병뿐인데 다 땡땡 처리가 돼 있어요. 우편번호는 뒤에 한 자리나 두 자리가 땡땡 처리돼 있고요. 연령도 5살씩 묶었어요. 이 사람 정확하게 몇 살인지 안 나타내요. 그리고 성별은 가려져 있고요. 유일하게 전체 정보가 다 보이는 게 질병뿐이에요.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 이전에는 이 정도로만 가공을 해도 상당히 개인정보가 보호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병원에서 이렇게 팔리는 데이터셋을 어떤 보험회사가 사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보험회사에 이지민이라는 고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지민이라는 고객이 데이터셋을 사갖고 온 그 병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보험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고객 이지민에 대한 정보는 이름, 우편번호, 연령, 성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이지민 씨의 질병명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 땡땡 처리가 된 저 데이터셋이랑 자기 고객 정보랑 결합을 하면 우리는 이지민의 질병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지민 씨의 질병명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고혈압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기초적인 빅데이터 처리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정보만으로는 누군지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데이터셋이 결합되면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개인에 대한 사항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드러나게 되는 사항은 때로는 민감한 정보일 수도 있어요. 병명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게 이제 빅데이터 결합의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례고, 요즘 비식별화나 가명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한다고 하는데, 가명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개인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 빅데이터 처리이고, 데이터셋이 결합을 할수록 그럴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결합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군가에게 의사결정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보험료, 이 사람이 이런 병이 있었어? 그리고 보험료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알게 된 거예요. 건강검진 결과를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병이 있었어? 그러면서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지, 나에게 어떤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개인정보 처리를 거부할 권리는 어느 시점에 언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게 고민이 되죠. 우리는 개인정보 처리를 통제하고 싶죠. 이런 정보가 뭐 많이 이렇게 팔리거나 결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은 시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개인정보가 본격적으로 팔리는 시대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정보 이미 인터넷에 다 유출됐는데 그거 뭐 얼마나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전이랑 지금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시대라는 거죠.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뭔가 사기를 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자, 약간 이런 거였다고 하면, 이제는 보험회사가 이런 정보를 사가지고 가서 보험료에 반영을 한다든지, 회사가 사가지고 가서 직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비자들을 미세하게 분석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는 본격화되는 시대고,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약간 보여줬던 사건이 홈플러스 사건인 것 같아요. 이 홈플러스 사건은 여러 건의 공익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인데, 거기서 보험회사 10군데다가 고객정보를 팔았어요. 그런데 이 고객정보가
두 가지 방식으로 팔렸거든요. 하나는 온라인에서 회원가입한 고객 정보, 다른 하나는 마트에서 결제를 하고 나오면 영수증 뒤에 붙어요. 경품에 응모하시면 뭐 다이아몬드가 쏟아집니다. 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품 응모함에다가 그 자리에 써서 수기로 넣은 것들이 있었어요. 정보가 두 종류가 있었죠. 얼마씩에 팔렸을 것 같으세요? 보험회사가 사갔거든요. 우리는 우리 개인정보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답을 말씀을 드리면 경품 응모함에 즉석에서 넣은 것은 1980원씩 건당 받고 팔렸고, 온라인 고객 정보 같은 경우는 건당 2,800원씩 받고 팔았어요. 그런데 이 개인정보 파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엑셀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반복해서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홈플러스가 10개 보험회사에 19개월 동안 한 총 건수가 2,400만 건이었고, 개인정보 판매로만 올린 매출이 231억 원이었어요. 굉장히 수지 맞는 장사죠. 엑셀 파일만 팔았는데 231억 원의 매출이 오른 거예요. 개인정보가 판매가 될 수 있는 시대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소송을 시민사회가 하면서 이제 원고들이 1,000명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근데 원고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이제 화를 많이 내세요. 왜냐하면 내 정보가 나 모르게 팔렸다는 게 굉장히 불쾌하고, 그리고 홈플러스가 그 돈 다 토해내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 격앙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근데 이제 홈플러스뿐이 아니죠. 더 민감한 정보가 팔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2014년도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인데, 우리가 약국에 가잖아요. 약국에 가면 이제 처방전을 약사님이 뭐 바코드로 삑 하고 찍으시기도 하고 입력하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컴퓨터에 수집된 정보들이 약학정보원이라는 큰 회사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IMS 헬스 코리아라는 이제 미국 계열의 빅데이터 회사가 사온 거죠. 그리고 지누스라는 회사는 이제 병원에 들어간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도 가서 사갖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학정보원하고 지누스에서 사 모은 개인정보가 3,5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처방전 한번 처리 안 한 대한민국 국민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미국 본사에 보내가지고 이제 빅데이터 처리를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아직도 재판 중이에요. 형사 재판 중인데 형사 1심이 무죄가 났어요, 얼마 전에. 왜냐하면 IMS 헬스라는 이 미국 회사가 한국인들의 처방전 정보를 사가지고 갈 때 주민번호를 땡땡땡땡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누군지 잘 알아볼 수가 없다. 이게 과연 개인정보냐? 이게 개인정보여야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텐데, 이렇게 주민번호를 가리고 처방전 정보를 넘겼는데 이게 과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냐? 이런 논쟁들이 이제 불거지게 되고, 결국에는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1심에서는 무죄가 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걱정스럽죠. 그러면은 처방전이라는 거는 내 병명도 들어있고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인데, 이런 정보들도 앞으로 땡땡땡땡 처리하면 팔리게 되는 시대인가? 그리고 거기서 나는 내 정보가 팔린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있어야 되나? 이거 나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나 안 팔겠다 이렇게 거부할 권리는 없는 건가? 가명 처리를 하면은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 없이 그냥 막 팔아도 된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땡땡땡 처리하면 만사 오케이인가? 디지털 정보라는 거는 한번 팔리고 나면 내 평생 계속 반복해서 팔릴 텐데, 내가 무심코 동의를 해서 어딘가에 팔린 개인정보가 계속 팔려야만 하는 것인가? 근데 이렇게 팔린 개인정보, 심지어 나에 대한 어떤 프로파일을 생성해서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데 그게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가? 그럴 때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가?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팔리는 데이터셋을 제가 가지고 와본 건데요. 어떤 통신사에서 고객 정보를 판매를 하는데 샘플로 공개를 해서 누구든지 받을 수 있게 자사 고객 정보를 올려놓은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 통신사의 장애인 가입자들에 대한 데이터셋 한 18만 건을 샘플로 보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 없어요. 주민등록번호 없고요. 전화번호 없습니다. 개인을 식별한다고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런 정보는 없어요. 있는 것은 나이도
딱 정확한 나이가 있는 게 아니라 5살씩 묶었어요. 11살에서 15살 사이, 16살에서 20살 사이 이런 식으로 끊었고, 가입자 성별도 숫자로 나뉘어져 있죠. 남자는 1, 여자는 2. 복지 할인 유형, A는 시각장애인, B는 청각장애인, C는 지체장애인. 그 다음에 판매되는 정보는 6시에서 9시까지 이 사람이 통화했을 때 장소가 어디였냐. 7번 행에 있는 사람은 전북 정읍시 구룡동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9시에서 12시 사이에 통화를 했을 때도 역시 전북 정읍시 구룡동에 있어요. 8번 사람은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동에 있네요. 이런 방식으로 주중에 3시간 단위 혹은 4시간 단위로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통화를 했는지 이렇게 이제 정보들을 모았고 한 거죠. 이걸 보고 약간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단체에 있는 이제 활동가들이나 장애인분들한테 이 사례를 보여주고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데이터셋이 이렇게 팔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기 보면은 여러분을 노출시킬 수 있는 식별자라고 불릴 수 있는 정보를 하나도 담고 있지 않다.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통화했다 이런 것만 있는데 뭐 이런 정도면 개인이 노출될 염려는 없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한번 여쭤봤죠. 그때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이 왜 나쁘시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 비록 복지 할인을 받고 있지만 적어도 내 정보가 이렇게 팔리려면 통신사가 자기한테 물어봤어야 됐을 것 같다는 거예요. 데이터셋을 이러이러한 무슨 목적에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알려줄 수도 있고 뭐 자기한테 동의를 받아 구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일체 없이 여기 이 데이터셋에 본인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팔리고 있다. 그런 게 굉장히 불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의 문제는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걱정했던 유출의 문제에서 좀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개인정보에 대한 나의 결정권이라는 걸 어떻게 행사해야 될 거냐. 예전에는 유출되지 않고 이름 잘 가려주세요. 내가 노출되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노출이 안 되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냥 어느 시점에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내 의견을 어느 시점에 얘기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화두가 되는 그런 시대에 들어섰다는 거죠.